자, 그래서 이제 효과성 혹은 유효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어요. 자, LG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이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LG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LG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구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9명이 모인 회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름이 구인회예요. 구인회하고 허만정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구인회라는 쪽은 이제 경영을 담당하고 허만정, 허신회, 그래서 우리가 구신회, 허신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허신회는 이제 물론 이제 자본을 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두 가문이 이제 합쳐진 회사니까 이 회사에서 강조하는 이제 코어 밸류가 코어 밸류를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해요. 제가 용어 중요하다고 했죠. 코어 밸류가 뭐였냐면 인화야, 인화. 화합하는 거, 그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경기도 이천에 가면 지산 리조트라고 있잖아요, 스키장. 그 옆에 LG 인하원이 있어요. 그게 핵심 가치야. 어찌됐건 두 집안이 만나서 인하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전략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구신에는 뭘 가져가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LG 화학, 그 다음에 전자, 뭐 생활 건강 이런 데를 가져가고 GS라고 하죠. 허신에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유, 우리 GS 칼텍스 있잖아요. 정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있죠. 유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리고 건설 부분, GS 건설 유명하잖아요. 자이 아파트.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을 나눠서 가져요.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인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네요. 이렇게 기업이 나눠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다툼을 하는데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LG 조금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구인회의 이제 아들이 구자경이고 구자경의 아들이 구본무고 구본무의 아들이 구광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4대 때 경영이라고 하죠. 구광모 씨가 1978년생이니까 이제 뭐 4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LG는 이제 기업 총수 승계를 이렇게 하는데 다툼이 하나도 없어져.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구본무의 동생 중에서 이제 구본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TMI이긴 하지만 이 구본능의 아들이 구광모 씨예요. 구본무 씨가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해서 구본능의 그러니까 조카죠. 양자로 입적이 돼 있어요. TMI였나?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구본무가 구자경의 뒤를 이어서 이제 LG 계열사들을 이끌어 나갈 때 구본능이 반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구광모가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구본능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수양대군처럼 왕위 찬탈, 세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화와 관련이 있고 조직 핵심 가치가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LG가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기업 활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까지밖에 못하네요.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이게 이제 효율성과 유효성 추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에 발생됐던 일들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가 효율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양적 성장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객관적인 어떤 성장 수치가 강조되고 투입 자원을 줄이고 산출물을 늘리다 보니까 양적인 어떤 성장이 중요했는데 여기에 어떤 논리가 이제 성립된 게 이런 논리가 성립된 게 1960년대, 70년대, 특히
80년대까지도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이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기업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대기업들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계열사들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이라는 말 썼다고 했죠. 과거에 삼성그룹 그러면은 모든 거 다 했잖아요. 사업. 삼성에서 자동차 사업도 했던 거 아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르노 삼성. 이름만 그냥 쓰는 거.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혜태라는 기업,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지만 이름은 남아있긴 하지만 혜태 같은 경우는 주로 생산했던 게 이제 과자류잖아요. 맛동산. 혜태 그러면 맛동산 떠올라요 저는. 근데 나중에는 전자까지 진출해요. 혜태전자. 오디오도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기업 그러면 다 비슷했어요. 롯데 그러면 롯데도 건설 있고, 삼성도 건설 있고, 현대도 건설 있고, 대우도 건설 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삼성 그러면 뭐니 해도 전자 떠오르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리고 LG 그러면 LG는 뭐 화학이나 전자. 그죠? 현대 그러면 뭐 떠올라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자동차.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G 얘기를 쭉 한 거예요. LG도 GS하고 나눠지면서 기업 규모는 축소됐지만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주력 핵심 사업만 남기고 주력 핵심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션, 비전에 부응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창업자의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 LG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은 화학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관리 및 이해관계자 만족과 관계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아웃 안 보시면 안 돼요. 프로세스라는 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는 말도 한번 볼게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터널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보면 이렇게 부서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삼성전자 뭐 TV 영상 사업부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를 디비전이라고 해요. 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쭉 존재하거든요.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생산 부서도 있고 인사 부서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직 내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부서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 간 인터랙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널 프로세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인사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생산 공장에서 TV를 생산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하면 생산 쪽에서 생산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요청을 해야 돼? 인사 부서에게. 우리 요번에 물량이 많아져서 한 20명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 뽑아주세요. 그러면 인사부서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재무부서한테. 필요한 돈이 있니? 없어. 2명만 뽑아. 그러면 통보를 해주죠. 이런 게 다 내부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TV가 만약에 생산된다 그러면 TV 출시 전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죠. 소비자 조사라든가, 그죠? 그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어떤 기능과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부서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프로세스죠. 그리고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죠? 마케팅 부서 내에서 리서치 활동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선정하고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제품 생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부서는 실제로 생산 부서에서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야 되고 생산 부서는 사람을 뽑을 때 인사 부서에게 물어봐야 되고 인사 부서는 생산직이나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사기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핵심은 이제 교육 훈련인데 교육 훈련을 구성원들을 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부서 내에 있는 혹은 부서 간의 업무 프로세스, 즉 인터널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이용하는 TV를 보는 소비자들이 만족하겠죠. 그 소비자가 바로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설명가 왜 이렇게 많지? 스테이크 홀더라고 해서 이 스테이크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은행, 금융기관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정부 구제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정부.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든 제품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하고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 그리고 TV를 팔 때 직영으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전자랜드나 하이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들이 삼성 제품, 전자제품을 사주니까 구매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그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막대기를 같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조직 유효성에 대한 개념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방향성이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을 잘 교육시켜.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계 업무를 잘하도록 교육을 시켜. 인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켜. 은행 같은 경우 신입 행원들 보면은 돈 세는 것까지 배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창구 직원으로서 대면 고객들을 잘 응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절 교육도 많이 받고.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항공사 승무원들은 인사 상당히 공손하게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부서에 배치받은 인력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인터널 프로세스가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해관계자가 만족하고 목표 달성하게 되는 거죠. 유효성 개념은 우리가 7장에서 전략 얘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 설명할 것도 많은데 그것만 끊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어요. 지금 목표는 오늘 이제 한 4부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6페이지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6페이지 보면 경영자를 수직적으로 분류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탑 매니저라고 나오죠. 탑 매니저. 그러니까 탑 매니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 경영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CEO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첫 글자만 따서 이제 우리가 CEO 그러는데, 최고 경영자만 생각하시지 말고 최고 경영층이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조금 바꿀게요. 탑 매니지먼트.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최고 탑 매니지먼트, 그러면 최고 경영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는 누구가 포함되냐면 CEO 최고 경영자 말고 보통 우리가 상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유상무 상무 말고 상무, 전무, 부사장 포함돼요. 자, 7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보면은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CEO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 이렇게 디비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디비전 뭐 A, B, C인가? 몇 개가 이렇게 디비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밑에 이제 부서들이 쭉 있죠. 여기 이제 뭐 파이낸스 어카운팅 있고, 프로듀싱 생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퍼스널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기능 단위 부서라고 해요.
펑셔널 유닛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 여러분들 입에 짝짝 붙여야 돼요. 펑셔널 유닛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고 경영층은 우리 그 7페이지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통 이제 최고 경영자가 있고 이 사업부를 이끄는 이 사업부,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설명할게요. 아직 조직구조를 안 배워서 삼성전자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TV 사업부라는 게 있으면 사업부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능 단위 부서들이. 그래서 여기서 인터널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TV의 총 뭐 생산, 매출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사람을 여기를 본부장이라고 해요. 본부장. 정확하게 사업본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무나 상무나 뭐 부사장급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부 하나가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사가 이루어지거든요.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대기업들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첫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비저널 스트럭처라 그래. 사업부 조직구조 혹은 사업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최고 경영층 그러면 뭐 최고 경영자가 있고 전무 상무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조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위치한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니 조직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이 말도 중요해요. 용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70년대 후반에 삼성이 성장할 수 있는 비약적인 어떤 그 선택의 기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러면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반도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삼성 반도체가 1970년대 후반에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약간 국영기업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한국 반도체라는 걸 봐서 그거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의 아버지 돌아가신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씨가 있었는데 또 기업 가계도를 좀 써보자. 이병철의 아들이 이건희. 근데 돌아가셨죠 이분도. 아들 이재용이에요. 이건희 씨가 다른 참모들은 다 반대를 했대요. 우리 삼성전자 78년도면 TV 겨우 만들 정도였는데 무슨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하느냐. 우리는 기술력도 부족하고 괜히 잘못된 어떤 인수다. 근데 이제 이건희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건희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 반도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죠. 이게 바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다. 의사결정이 된다. 지금 삼성 반도체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운용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략 수립한다는 거죠. 방향성을 갖다가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서 짜는 거야. 여기 각각 사업본부장 일을 맡고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들 매니저야. 미들 매니저. 미들 매니저는 우리가 중간 관리자라고 해요. 중간 관리자. 미들 매니저. 중간 경영자 이런 말은 좀 어감이 어색해요. 중간 관리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직위를 얘기하면 부장이나 팀장. 그러니까 우리 조직도상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 왜냐면 사업부들은 기능 단위 부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세탁기 사업, 세탁기 뭐 냉장고 사업부다 그러면 여기 디비전이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해요. 뭐 인사, 뭐 재무,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장에서 공부할 텐데 각각의 사업부들은 필요한 기능 단위 부문들을 갖고 있다.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을 쓰죠. 디비전이. 그래서 이 부서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세부 업무들을.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 관리자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기능 단위 부서, 펑셔널 유닛의 업무를 책임진다.
이 책임이라는 말 중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accountability, 결과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책임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책임 그러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조직 쪽에서는 accountability, 결과에 대한 책임. 무슨 얘기냐? 이쪽 TV 사업본부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있어. 근데 매출이 줄었어. 전년 대비. 근데 원인을 살펴봤더니 마케팅에서 홍보나 광고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에. 이해되셨죠? 결과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부서 내 인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토닥토닥 하면서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일해야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동기부여. 와, 설명할 거 너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부서원들에 대한.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 친구들은 요 팀장에 있거나 아니면 일 올라가려는 위치, 이미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되게 이제 40대 분들이 많죠, 그죠? 50대 이제 임원이 되고, 임원 얘기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상무 이상은 임원이라는 말을 쓰죠. 임원. 제가 지금 이제 조직도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대기업 기준이에요. 이게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가면 임원 정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경영 공부할 때 규모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생각하시는 게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선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일선 관리자. 일선 관리자는 누구냐? 일선 관리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생산이라는 부서 있었어. 생산, 프로듀싱, 그죠? 생산에 관계되는 부서. 공장 생각해 한번 보세요. 생산에 관련된 부서. 그러면 이제 공장 가면은 공장에서 이제 라인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도장, 여기는 조립, 여기는 검수 뭐 이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장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도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끄는 그런 경영자들을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의 관리자라고 해서 first line manager라는 말을 써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작업 단장이나 뭐 분임 조장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7페이지 그림 보면은 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생산부서 밑에 팀 1, 팀 2, 팀 3 핸드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특징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업에 대한 스킬, 현업이라는 말을 써요. 현업. 현장 기술이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얼만큼 잘하느냐라는 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스타벅스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매장 관리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커피 잘 만들어야 되죠, 그죠? 라떼 같은 거, 그죠? 우유는 몇 도에서 어느 정도 양을 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숙련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제조업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도 놓치면 안 돼요. 서비스 업종도 상당히 많으니까. 자, 그래서 6, 7페이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고, 경영자들을 6페이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실제로 7페이지 조직도상에서 앞에서 언급한 경영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맨날 뭐 최고 경영자, 뭐 중간 관리자, 뭐 일선 관리자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3부는 마치겠습니다.